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건강백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까?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다가 결국 새벽에 눈을 떠버린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가려움의 진짜 정체를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오래 해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학 자료와 임상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놀랐던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몸이 가렵다는 이유로 피부과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신장, 즉 콩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려움을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고 보습제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가려움,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군데 부위에 집중된 가려움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세 곳의 위험 부위가 어디인지, 왜 하필 그 부위가 가려운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생활 처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가려움과 콩팥이 대체 무슨 관계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정교한 필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노폐물이 소변으로 깔끔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야 할 독소들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요독, 즉 소변 속에 있어야 할 독소가 혈액 속에 쌓이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요독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피부 아래 미세한 신경들에 도달하면 신경들은 이 독성 물질에 반응하여 가려움 신호를 끊임없이 뇌로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 겉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피부 아래 신경이 혈액 속 독소에 의해 직접 자극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이 기능을 잃으면 혈액 속에 인이라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꺼내 혈액으로 가져옵니다. 혈액 속에서 칼슘과 인이 만나면 아주 미세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다가 피부 신경에 달라붙어 찌르는 겁니다. 살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뼛속이 가렵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 칼슘 결정체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바르고 피부과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려움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경보기만 끄고 불은 끄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이 망가졌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세 곳의 위험 부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후로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 위험 부위는 정강이입니다. 왜 하필 정강이냐고요?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콩팥이 기능을 잃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수분과 노폐물이 몸 안에 계속 쌓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서서 보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독소 물질들은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정강이뼈, 바로 위 얇은 피부 아래에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신경을 자극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강 관련 사례 중에 밤마다 정강이를 긁다가 내복에 피딱지가 붙어버린 상황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바세린만 바르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이 이미 상당 부분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혈액 속에 요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강이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이른 시점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강이 부종과 가려움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말을 벗으시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정강이뼈 앞쪽 살이 없고 뼈가 바로 만져지는 부위를 찾으십시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10초 동안 강하게 누릅니다. 뼈가 느껴질 정도로 확실하게 눌러야 합니다. 10초 후에 손가락을 떼었을 때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고무공처럼 즉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눌린 자국이 마치 찰흙처럼 푹 들어간 상태로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함몰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국이 깊고 오래 지속될수록 콩팥 기능이 더 많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살이 쪄서 다리가 굵어진 것과 이 함몰 부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이 찐 경우는 누르면 바로 돌아오지만 콩팥성 부종은 물 먹은 스펀지처럼 회복이 느립니다. 또한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오래도록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이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정강이 가려움과 함몰 부종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중에 습관적으로 정강이를 긁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위험 부위는 등 한복판과 날개뼈 주변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척추를 타고 뻗어나가는 신경이 독소에 의해 직접 공격당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왜 등 뒤쪽일까요? 우리 몸의 감각신경은 척추에서 뻗어나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콩팥이 기능을 잃으면 혈액 속에 인이 쌓이는데 이 인은 신경을 매우 예민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이 밀집해 있는 척추와 날개뼈 주변을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피부 겉면에는 아무런 발진이나 이상이 없는데도 등 깊은 곳에서 마치 뼛속에서 불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신경성 소양증, 즉 신경 자체가 가려움 신호를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피부 표면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긁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게 긁을수록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면역력도 함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큰 감염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고령의 어르신이 밤마다 등이 가려워 효자손으로 긁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세게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에 생긴 상처에 세균이 침투해온 등이 붉게 부어오른 상태, 즉 폐혈증의 전 단계 상황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등이 가렵다고 도구로 긁지 마십시오. 효자손이든 빗이든 날카로운 물건으로 등을 긁는 행위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등을 가볍게 눌러주듯 닦아내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속 인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연락해서 등 상태를 확인해 드리십시오. 그 한 번의 연락이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이 가려우면 대부분 주부습진이나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연고를 바릅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 간과 콩팥이 동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과 콩팥은 해독을 담당하는 형제 장기와 같습니다. 간이 독소를 1차로 걸러내고 콩팥이 2차로 혈액을 정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장기 중 하나라도 기능이 저하되면 남은 하나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두 장기 모두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손바닥 홍반과 손발 가려움증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바닥은 연한 분홍색입니다. 하지만 간과 콩팥이 동시에 기능을 잃어가는 분들의 손바닥은 마치 붉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가장자리가 새빨갛게 변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 손발이 화끈거리고 뜨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혈관이 확장되면 독성 물질이 피부 끝까지 더 많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얼음팩을 손에 쥐고 자야 할 정도로 손발이 뜨겁고 가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운 것을 걱정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갑자기 손발이 뜨거워지고 가려워지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발이 뜨겁고 가려울 때 몸에 좋다는 약재나 민간요법,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약주를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 이것은 간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알코올은 간이 해독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간이 알코올 해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원래 해야 할 혈액 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들이 콩팥으로 쏟아지면서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결국 소변 생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나 민간요법 약물들은 오히려 간과 콩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붉고 손발이 뜨거우며 가렵다면 지금 당장 드시던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끊고 병원에서 간 수치와 콩팥 수치를 동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인지 아니면 콩팥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엑스레이나 초음파에 준하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정강이 함몰 부종 테스트입니다. 정강이 뼈 앞쪽을 10초 동안 강하게 누른 뒤 손가락을 뗐을 때 자국이 남아있으면 경고 신호입니다. 자국이 깊고 오래 지속될수록 콩팥 기능이 더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테스트는 앉은 자리에서 즉시 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변 거품 테스트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거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입니다. 건강한 소변의 거품은 맥주 거품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콩팥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거품은
비누 거품이나 계란 흰자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터지지 않고 변기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심할 경우 물을 내려도 거품이 변기 벽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단백뇨 거품이라고 하는데 콩팥 필터의 구멍이 헐거워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3주 이상 원인 불명의 가려움이 있는데 정강이 함몰 부종과 소변 거품이 동시에 확인된다면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과율을 확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피부과 연고나 항히스타민제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단을 넘어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려움의 원인이 콩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땀을 빼서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면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우나를 즐기다가 급성 신부전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끊임없이 혈액이 흘러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몸에서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끊기면서 콩팥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괴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땀으로 배출되는 독소의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사우나 후에 잠깐 시원하고 가려움이 덜한 것 같은 느낌은 뜨거운 열기가 통증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것일 뿐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 속에 남은 요독의 농도는 오히려 더 진해지기 때문에 사우나가 끝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보다 훨씬 더 심한 가려움과 건조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가려움이 심한 분들은 절대로 고온의 탕이나 사우나를 피하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한 후 더운 여름이라면 짧은 찬물 헹굼으로 마무리하시고 샤워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비싼 약초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배추와 계란 흰자면 충분합니다. 단 여기에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위에 좋고 해독에 좋다는 말을 듣고 생즙을 내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서 손상된 점막을 재생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 속에는 칼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오게 되고 이는 예고 없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환자들에게 생채소나 녹즙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데칩니다.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데치는 동안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데친 후에는 그 물을 반드시 버리고 건더기만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은 제거되고 비타민 U와 식이섬유는 그대로 남아 콩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 전문 의료진들이 강조하는 칼륨 전처리 방법입니다.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콩팥 부담을 줄여주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계란 흰자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이 콩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완전히 끊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계란 흰자입니다. 고기나 생선에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인성분이 많지만 계란 흰자에는 인이 거의 없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최고급 단백질, 즉 알부민이 가득합니다. 단 노른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려움이 심하거나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은 노른자는 빼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 아침 데친 양배추와 삶은 계란 흰자 2개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간단한 식단이 콩팥 필터를 서서히 회복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이 식단 변화만으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가려움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들이 의학 보고서에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더불어 콩팥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잠을 자는 침실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침실 환경이 잘못되면 가려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철에는 난방을 강하게 켜기 때문에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 신경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져서 독소에 의한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더 심하게 긁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침실 머리맡에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 2-3장을 걸어두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긁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가 약간 촉촉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한 습도입니다. 이것은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주는 효과를 냅니다. 둘째, 손톱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려움은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들면 무의식 중에 긁게 되는데 이때 길고 날카로운 손톱은 피부를 찢어 세균을 집어넣는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면역력도 함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봉소염이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손톱을 아주 짧게 깎으시고 끝부분을 줄로 갈아 뭉툭하게 만드십시오. 자다가 긁더라도 피부가 찢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모두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미지근한 물을 아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소주잔 1잔 정도의 양으로 1시간에 1번씩 나눠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콩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요독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물이 비리게 느껴지신다면 옥수수차나 보리차를 연하게 끓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콩팥 가려움을 경험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동시에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수면 부족이 다시 면역력을 떨어뜨려 콩팥 회복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수면은 콩팥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재생과 노폐물 정화는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가려움이 심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 수면 전 루틴을 제안해 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마지막 헹굼을 찬물로 빠르게 끝내시면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며 피부 수축 효과도 있습니다. 샤워 직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약간 남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넉넉하게 바르십시오. 그래야 수분이 피부에 잠기어 밤새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너무 따뜻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긁고 싶은 충동이 올 때는 해당 부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두드리거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상처 없이 자극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취침은 밤 11시 이전에 하십시오.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콩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제 콩팥 건강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지켜도 콩팥은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진통제 남용입니다. 몸이 아플 때 습관적으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계열의 약물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기능을 서서히 저하시킵니다. 가벼운 통증에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것도 의사의 지도 아래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통제를 자주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조영제 검사입니다. CT 촬영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조영제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콩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검사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조영제를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당뇨와 고혈압 관리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높은 혈당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혈관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해 필터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과 혈압 조절을 콩팥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기셔야 합니다. 혈당과 혈압이 잘 조절되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흡연입니다. 담배 속의 독성 물질들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만성 신부전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금연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콩팥 가려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이 나빠지면 반드시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통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소변량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고 콩팥 자체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어서 콩팥이 심하게 손상되어도 직접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을 침묵의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콩팥이 아닌 다른 부위의 증상들, 즉 가려움, 부종, 피로감, 소변 거품, 식욕 감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나이 탓이나 피부 문제로만 돌리다 보면 콩팥이 이미 상당히 망가진 후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콩팥 기능 저하가 진행되는 속도입니다. 콩팥은 여분의 기능이 매우 많아서 실제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매년 한 번씩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가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치료와 병행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온도 자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려운 부위에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시원한 물수건을 5분 정도 올려놓으십시오. 차가운 온도는 피부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려움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음은 피부에 직접 대지 마시고 수건에 싸서 사용하십시오. 둘째, 민트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활용하십시오. 민트 속의 맨솔 성분은 피부의 냉각 수용체를 자극하여 차가운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단, 맨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피부에 순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속옷과 침구류를 점검하십시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이나 침구는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면 소재의 부드러운 옷을 입으시고 침구도 가능하면 면 소재로 바꾸십시오. 세탁 시에는 자극이 적은 세탁제를 사용하고 헹굼을 충분히 하여 세탁제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일상에 포함하십시오. 과도한 스트레스,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콩팥 관련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더욱 빠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눈 주위나 얼굴이 아침에 부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경우,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붉은 기가 있는 경우,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한 경우, 식욕이 떨어지고 특히 고기 냄새가 역겨운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소하는 경우, 숨이 쉽게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경우,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거무칙칙하게 변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십시오. 콩팥 기능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추거나 일부 회복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들이 단순한 정보로 머릿속에만 남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실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특히 정강이, 등과 날개뼈 주변,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된 가려움은 콩팥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정강이 함몰 부종 테스트와 소변 거품 테스트를 통해 1차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과율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검사받으십시오. 찜질방과 고온 사우나는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데쳐서 드시고 계란은 흰자 위주로 드십시오. 침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손톱을 짧게 깎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십시오. 당뇨, 고혈압, 흡연, 진통제 남용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정강이를 눌러보는 것도 좋고 오늘 저녁 양배추를 데쳐 먹는 것도 좋습니다. 손톱을 깎는 것도 침실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려움이라는 고통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신호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백과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근거 있고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